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고어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템포 전개와 고른 득점 루트를 갖춘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미어딩크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중심축이며 스미트와 미난스는 이선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후방 빌드업 또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수비와 미드필드 간 간격 유지를 통해 공간 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수 전환에서 템포 대응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드바르드센은 결정력은 있지만 이선의 연계 부족으로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며 안트만과 수레이 역시 측면 전개 과정에서 볼 소유가 짧고 압박에 쉽게 밀리는 흐름이다.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력도 낮아 쉽게 볼을 뺏기며 후방으로의 복귀 속도가 늦어지며 실점 위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마크 실수와 간격 붕괴가 두드러져 후반 실점 비율이 매우 높은 팀 중 하나다.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2무, 평균 실점 0.6점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특히 후반에도 집중력이 잘 유지되는 편이다. 알크마르는 홈에서 전술 완성도 높은 템포 운영과 공간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수비 간격 붕괴와 미드필드 대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원정 후반 실점률이 지나치게 높다. 이번 경기에서도 알크마르가 전술적 구조와 흐름 운영에서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제노아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중앙 압박과 수비 밀도를 통해 상대의 전개를 방해하는 구조 중심의 전술을 구사한다. 피나몬티는 제공권과 움직임은 준수하지만 득점 기복이 큰 편이며 마무리 정확도에서 다소 흔들림이 있다. 미레티는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배급은 가능하지만 강한 압박에선 판단 속도가 느려 실수가 발생하는 장면이 있다. 비티냐는 박스 근처에서 개인 능력은 있으나 조직적 연계보다는 단독 전개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수비는 300과 중원 라인의 수적 우위를 통해 공간을 차단하지만 측면 전환과 속도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다. 라치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점유율 장악, 이선 유기 전개, 빠른 마무리 구조를 갖춘 팀이다. 카스텔리아노스는 박스 안 포지셔닝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공격 전개 속도에 맞춰 기민하게 반응하는 유형이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는 공격 템포 전환에 탁월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슈팅 타이밍과 선택이 안정적이다. 자카니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공간 창출에 능하며 컷인과 크로스 선택의 질도 높다. 수비는 포백을 기반으로 중원에서의 볼 간수와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저지하는 강점이 있다. 제노아는 수비적인 조직력과 압박은 우수하지만 공격 전환 시 전개의 단순성과 마무리의 비효율이 반복되며 결정적인 약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라치오는 자카니와 바시루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전개 유기성과 박스 안 침투력이 뛰어나며 포메이션 상성상도 제노아를 측면부터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전개 주도권과 박스 앞, 결정력 우위를 앞세워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경기 벌리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 중심의 점유율, 축구와 전방 압박을 정밀하게 구사하는 팀이다. 플레밍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조율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에드워즈는 좌우 넓은 활동 반경으로 경기의 폭을 넓혀준다. 앤서니는 최전방에서 공간 창출과 연계 움직임을 통해 팀 전체 전술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핵심 자원이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특히 강력하게 작동하며 빌드업 라인부터 빠르게 전환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최근 4경기 연속 실점 없이 무패를 이어가는 흐름 또한 수비 집중도에서 강한 신뢰를 보여준다. 셰필드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미드필드 라인의 전환 템포가 늦고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다. 하메르는 후방 빌드업 시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캠벨과 브루스터는 공격 전개 시 이선과의 간격 조절이 미흡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중원 압박이 느슨한 데다 공수 전환이 빠르지 못해 벌리처럼 템포 빠른 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뒤로 밀리는 약점을 갖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담 요소다. 벌리는 홈에서 전술적 정교함과 높은 압박 완성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셰필드는 수비 간격과 전환 템포에서 명확한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더욱 심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벌리가 전체적인 전개 주도권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파르마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르마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숫자와 미드필드 압박을 통한 템포 차단에 중점을 둔 구조를 구사한다. 펠레그리노는 제공권은 준수하지만 박스 내의 결정력보다는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에 집중된 자원이다. 본인은 포스트업과 연계에 참여하지만 마무리 지점에서 집중력과 슈팅 선택이 아쉬운 흐름이 반복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패스 분배와 빌드업 조율 능력은 있으나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잦다. 수비는 300이지만 좌우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느릴 경우 박스 양 측면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유벤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 전개, 그리고 강한 템포 유지 능력을 가진 구조다. 블라우비치는 강력한 피지컬과 포스트업 능력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슈팅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코프메이너르스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과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1티지는 좌측 전개의 중심축으로 볼 운반과 크로스, 컷인 패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300라인은 공격 시 윙백의 적극적인 가담과 함께 수비 시 전방 압박 후방 커버까지 유기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이 짧고 전환 속도가 빠르며 상대 수비의 템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지닌다. 파르마는 수적 운영에 중점을 둔 전술을 고수하지만 전방 결정력과 박스 근처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져 상대 수비에 큰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블라우비치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이선 침투 구조가 명확히 자리 잡혀 있으며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전체적인 전개 구조와 마무리 효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솔랑케가 중앙에 위치하고 존슨과 메디슨이 양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구조다. 하지만 주중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일정을 소화한 직후로 주전 자원 대부분이 피로 누적 상태에 놓여있다. 중원 압박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도 벌어지며 후반전으로 갈수록 공간이 많아진다. 특히 측면 수비수의 복귀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뒷공간을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 실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우드를 원톱에 두고 허드슨 오드이와 깁스 화이트가 이선에서 속도감 있는 공격을 전개한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구성되며 실점 억제력이 개선됐고 역습시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깁스 화이트는 전방 압박과 세컨볼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시 기점으로서 활약도가 높다. 또한 허드슨 오드이의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도 원활하게 맞아들고 있어 토트넘의 수비 공백을 찌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트넘은 홈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일정과 주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반면 노팅엄은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토트넘이 체력 부담에 주저앉고 노팅엄이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 점유 공간 침투박스 마무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팀이다. 에르난데스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이 뛰어난 피니셔이며 측면 침투 시 패스 완결력이 좋다. 이스코는 전성기 시절에 가까운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템포 조절과 박스 근처 스루 패스에서 위협적이다. 헤수스 로드리게스는 좌측 라인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넓히고 이선 침투 시도의 연결 포인트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는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라인을 재정비해 박스 근처를 단단히 지키는 형태로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베티스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맞대응하며 고르카 구르제타 잘로 베렌게르 조합을 중심으로 점유율 유지와 크로스 전개에 무게를 둔다. 고르카는 제공권은 좋으나 압박을 받으면 침투 경로가 단절되는 약점이 있으며 잘로는 전방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침투보다는 볼 간수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베렌게르는 크로스 정확도는 높지만 박스 내 지원이 떨어질 경우 무위로 그치는 장면이 잦다. 가장 큰 변수는 유럽 컨퍼런스 리그를 소화한 직후의 체력 저하로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 약화, 박스 근처 수비 밀도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는 이스코 중심의 유기적 전개와 박스 안 침투 조합이 완성도 높게 작동되고 있으며 베티스는 유럽 일정 소화로 체력 분배와 수비 대응이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과 전방 압박 강도 저하가 예상돼 이번 경기는 지로나가 전술 짜임새와 흐름 유지력에서 승기를 질 수 있는 구도다.